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그 8주차 수업 바로 이제 그 MEA에 관련된 얘기. 즉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MEA라고 그래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 촉매에 관련된 얘기죠. 촉매에 관련된 얘기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얘기한 게 연료전지 PTC 촉매. 이제 촉매를 아마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걸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보면, 그다음에 멤브레인에다가 그다음에 여기다가 촉매를, 즉 PTC 백금에 담지된 카본에 담지된 백금 촉매를 만들어서 멤브레인에다 이렇게 양쪽에다가 입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뭐 데칼법, 뭐 롤투롤법, 뭐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얘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들이 바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함치만원법, 콜로이달법, 마이크로 에머전법, 폴리얼법인데 이게 가장 최신 방법이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함치만원법은 이제 리두싱의 그 환원제를 사용하라는 거고, 주로 이제 알코올을 이용해서 환원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콜로이달법은 이제 그 고분자 폴리머 스테빌라이저 를 이제 유기 안정제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열 처리를 한다. 마이크로 메모리법도 있고, 그 다음에 폴리얼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폴리얼법은 굉장히 장점이 많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함침환원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 환원제를 이용해서 화학적으로 환원시킨 겁니다. 백금 염수용액에다가 환원제를 첨가하면 저온에서 빠르게 촉매 제조가 가능한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유기용매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백금 염수용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환원제를 쓰는 것들이 뭐 이런 놈들을 쓰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유기용매들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어떤 그, 물론 이제 이거는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 놈들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촉매 입자의 응집이 쉽게 일어나서 입자 크기의 조절이 쉽지 않다라는 거가 이제 좀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환원제 뭐 이런 환원제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촉매를 제조하는데, 뭐 표준 전이들은 어떻게 되고 각각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만드냐면 마이크로 에너전법의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물, 오일, 계면활성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촉매 제조 방법이 이제 여기 A,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A번은 뭐냐면 금속 전구체 에멀전 더하기 환원제 에멀전. 여기 보이죠? 요는 금속 전구체 에멀전, 그다음에 환원제 에멀전을 두 개를 섞어 버려요. 그다음에 물방울의 충돌이 융합이 일어나서 그다음에 화학 반응으로 이런 식으로 카본 위에 따다다다닥 붙는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금속 전구체 에멀전에다가 그냥 바로 그냥 환원제를 그냥 다이렉트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이 발생해서 이런 식의 어떤 그 PTC를 생성을 한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PTC인 거죠. 얘네들이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제조된 촉매 입자는 이제 탄소 담지체에 자동으로 담지게 되는데, 장점이라고 하는 방울 크기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촉매 입자의 크기 조절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계면활성제가 비싸다라는 거. 그다음에 계면활성 비싼 뿐만 아니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어떤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방법이 이제 폴리올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폴리올이라는 건 뭐냐면 백금 입자 표면에 정전기적 반발력을 이용해서 입자의 성장을 억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시면 일단 이 장점은 아까 얘기했지만 별도의 유기안정제가 필요치 않고 저온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터링 이펙트가 없다. 그 다음에 촉매 입자 크기 조절이 쉽다라는 거, 그 다음에 높은 담지율로서 PT를 담지율이 높다라는 거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자,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자, 처음에 이런 놈에, 자, 이놈이죠. 이놈에다가 이놈이 결국 이게 여기에다가 이제 요 놈의 산소, 이게 이제 그 수소가 여기서 쪼개지는 거죠. 여기서
요 수소 하나랑 요 또 수소 하나가 쪼개져서 나와버린 거죠. H 플러스로 나와버리면서 여기는 이중결합으로 변하는 거죠. 이렇게 변했던 놈이 이놈이 어, 글리콜릭 애시드가 이제 돼버리기도 하고 이 방향으로 가면요. 이 방향으로 들어가면 결국엔 이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CO2가 생성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카본에 담지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에틸렌 글리콜 이 옥시데이션이 그러니까 이놈이죠. 에틸렌 글리콜이죠. 이놈의 옥시데이션이 그 글리콜 애시드엔 글리콜 글리콜릭산과 옥살산으로 이제 쪼개지면서 그다음에 전자로 이제 쪼개져서 나오게 되는 거죠. 산화가 된다면 그다음에 백금 이온이 이제 환원되면서 백금 금속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백금 금속이 이제 카본 표면에 이제 얹어 놓는 그런 모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놈이 이제 제어하기가 쉽고 그런 장점이 있어서 최근에 이쪽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만약에 그 여러분이 그 연료전지 어떤 촉매 쪽을 연구하는 학생들이라면은 아마 폴리올 같은 경우는 아마 충분히 좀 더 이제 논문을 찾아보면서 좀 더 깊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간단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간단한 소개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다음에 그 뭐 여기서 폴리올 방법에서는 또 pH 값에 따라서 그 글리콜레이트 애니온의 농도 변화를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 pH 값이 이제 높아져 즉 염기 쪽으로 흘러가면은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제 염기 쪽에서 안정화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백금 금속에 흡착해서 백금 콜로이드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전기적 청력이 그렇게 되면은 전기적 청력이 생기는 거죠. 그로 인해서 PT 입자의 응집이 막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응집의 방해, PT 입자끼리 이제 백금 입자끼리 응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안정제 역할로 저절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글리콜레이트 애니온이 뭐 이런 식의 어떤 역할을 한다. 이게 굉장히 그 폴리올 메소드에서 이게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얘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폴리올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여기 이제 그 pH 값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NaOH를 이제 첨가를 하게 되죠. NaOH 첨가를 점점 NaOH가 많아질수록 백금 입자 여기 보세요. NaOH가 없을 때 그다음에 0.2몰까지 갔을 때 점점 높아질수록 백금 여기 요 까만 애들이 백금인데 백금 입자들은 갈수록 작아지는 거를 볼 수 있죠. 이걸 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자 여기 직경을 보세요. 이거 산 분위기죠. 0.1.45 pH 값이 1.45면 강산 분위기에서는 직경이 8.5 나노 정도 되는데 9.39까지 가면은 직경이 그 백금의 직경이 2 나노 정도까지 굉장히 작게 줄어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2. 여기서 2.6에서 2.2, 2.3, 2.0 되는 거 보니까 대충 pH 값이 6.0이 되는 순간부터 입자 크기가 이제 거의 이제 그 2.2, 2.3, 2.0 이 정도면 좀 일정하다는 걸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입자 크기 최소화 정확하게 하면 일정해지는 거죠. 아까 그림대로 이렇게 일정한 pH 값을 볼 수 있다라는 거, 농도를 볼 수 있고 똑같아지는 얘기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표를 보면 잘 나와 있죠. pH 값이 증가하죠.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이놈은 갈수록 이제 감소하다가 요금방에서 요금방에서 2. 여기 오타네요. 2.2 여기 2.0이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뭐 백금의 그다음에 NaOH가 올라갈수록 뭐냐면은 백금의 그 웨이 퍼센트는 점점 이제 감소한다라는 거. 이게 왜냐면 백금이 뭉치지 않기 때문에 백금을 조금만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컨벤셔널한 폴리올 프로세스에서는 뭐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데 이제는 이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폴리올 방법이라는 거는 좀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이 폴리올 방식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더 깊이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거라는 거 정도만 얘기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쪽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 연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냥 제목 정도 알아두고, 그다음에 이쪽을 연구하는 어떤 초심자, 어떤 그 연료전지를 연구하는 이제 어떤 전극 촉매를 연구하는 초심자라면 요거만 보고 일단 이거에서 도대체 그러니까 대충의 개념을 알고 그다음에 조금 더 아마 본격적인 뭐 논문들을 많이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비백금계예요. 비백금계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하죠. 왜냐면 근데 문제는 백금은 이제 귀금속인데 문제는 백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얘는 이제 그 비백금계 촉매들이 이제 사실 있으면 좋죠. 근데 비백금이라도 플래티넘 계열의 메탈들 이제 얘 뭐 PGM 플래티넘 그룹 메탈이라고 하는데 얘네 루티늄 뭐 팔라디움 뭐 이리듐, 뭐 백금도 마찬가지고 얘네들 뭐 전부 다들 그 귀금속이죠, 얘네들은. 특히 이제 뭐 루티늄이나 이리듐 같은 놈들은 무지하게 비싸죠. 이런 이제 좀 무지하게 비싸다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NPMC라고 그러는데 Non Precious Metal Catalyst. 이건 뭐냐면 비귀금속계 대표적인 게 철, 코발트, 니켈, 구리 뭐 이런 놈들을 이제 사용하라는 경우인데 PGM 계열은 결국엔 귀금속이기 때문에 뭐 비싸요. 특히 루티늄 같은 놈들은 백금보다도 더 비싸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희토류이기 때문에 아마 시세를 따라서 뭐 그 가격 변동폭이 엄청나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이 귀금속은 귀금속 계열의 촉매는 만들어 봐야 결국에는 비용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non precious metal 계열 그러니까 이제 비귀금속계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는 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알칼리성 용액에서 같은 경우는 거의 이종이 많은 양의 그 연구가 이제 그 진보되어 왔고요. 어, 많이 진보된 이제 연구가 왔고요. 그다음에 했는데 문제는 산성용액 바로 이제 팸이죠. 연료전지에서는 우리가 팸FC 지금 하고 있는 팸FC의 어떤 산성 쪽에서는 그 이 결과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입니다. 꽤 오래되긴 했어도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예요. 뭐 여기서도 이제 보면 뭐 전이 금속을 뭐 사용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어, 칼코제나이드 컴파운드 뭐 예를 들어 요런 데좀 몰리브덴, 루티늄, 뭐 세륨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뭐 썼기도 하고 근데 뭐 카바이드 뭐 요런 계열 나이트라이드 옥사이드 뭐 요런 계열을 이제 쓰기도 하는데 아마 이쪽은 좀 비싼 계열이라서 좀 그렇죠. 그다음에 얘네들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 얘네들 장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이금속을 사는 경우에는 액티비티가 낮고 그다음에 최대가 이제 0.7V 정도까지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안정성도 좋지가 않다라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찍혀야 아니 80시간 돌렸는데 40% 정도나 성능 감소가 일어났다는 거 좀 말도 안 되죠. 그다음에 그 요런 계열 애들은 그 문제는 페록사이드, 즉 H2O2가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20% 정도나 나온다라는 이런 좀 어떤 부반응,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반응이 벌어질 수 있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카바이드, 나이트라이드, 옥사이드 뭐 이런 계열 애들은 그다음에 일단 문제는 이제 비싸다. 그다음에 제조 공정이 그렇게 복잡하다. 그다음에 또 문제는 전기 저항이 좀 심각하게 크다라는 건데 비백금계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데 만약에 여러분이 비백금계 촉매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일으킬 수 있다면 대단히 큰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인류 역사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비백금계의 연료전지들은 대개 이렇게 이제 전이금속계, 칼코제나이드,
그다음에 카바이드, 나이트라이드, 옥사이드 뭐 이렇게 이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계열이 있다 정도. 그다음에 각각의 장점보다는 거의 단점이 더 많죠. 백금이랑 비교하면. 그러니까 어떤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백금계 촉매로도는 이제 전이금속 창물에다 4개의 질소로 구성된 포필린, 포르필린 계열의 이제 유기금속을 이제 쓰기도 해요. 뭐 이런 놈들인데, 포르필린에다 뭐 이런 놈들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 금속들 요렇게 이제 금속이 좀 박혀 있는 거죠. 이제 유기금속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사실 이것도 좀 비싸요. 뭐 안정감도 별로 좋진 않고. 근데 다만 중요한 건 고가라는 거. 성능이 뭐 그럭저럭 괜찮아요. 그다음에 뭐 물론 백금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이 후지지만 ORR 반응성이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H2O2 생성률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H2O2가 결국엔 이놈이 H2O2는 라디칼 형성이 돼서 고분자 전해질막을 파괴하고 H2O2의 생성 억제. 그래서 이제 H2O2가 어떻게 생성이 안 되게 하는 게 이놈의 숙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이금속을 뭐 카본에다가 고온 열 처리하고 MNC 촉매를 만들기도 하기도 합니다. 뭐 이게 여기다 이제 카본을 섞어버린다는 거죠. 카본 위에다가 얹어 놓는다. 뭐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비백금제 촉매에서 아까 했던 MNC 촉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면, 자 카본 파티클에다가 올리고모 얘네들을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 짱짱짱짱 여기에 박아 놓는 거죠. 카본 파티클에다. 그 다음에 폴리아닐린을 또 이제 여기 폴리아닐린이죠. 이놈을 또 발라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금속이 어그레게이트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여기 금속들이. 그 다음에 이제 양파처럼 카본 위에다가 이제 양파처럼 이게 딱 달라붙는 모양이 되는 거고, 이 위에다가 바로 요 놈이죠. 나이트로젠 펑셔널라이즈 뭐 이런 놈들을 어, 여기다가 이제 또 쫑쫑 박아 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박아 놓는 이런 장치를 가진 뭐 비백금계, 이게 전반적인 MNC 촉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카본 담지체의 종류, 전이금속 작용기의 조합에 의해서 MNC 계열을 뭐 이거를 이제 카본 담지체 바로 요 놈들을 종류, 어떤 종류, 그다음에 전이금속을 어떤 거를 집어넣느냐, 그다음에 나이트로젠 작용기 요런 놈들 있죠. 요런 놈들을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가 이제 이놈의 어떤 그 주된 연구 분야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 여기서 열처리랑 뭐 펑셔널 그룹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연료전지 성능과 내구성 확보에 대한 연구가 많이들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이쪽으로는 뭐 여러분 대학원생이니까 얘기하면 이쪽으로 펀드가 그렇게 썩 많지를 않아 가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냥 뭐 구색 맞추기용 연구 정도로밖에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비백금계 촉매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알칼리에서는 대단히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긴 해도, 백금 뺨치는 효과까지 나와도 산성용액에서 나타나는 산성 조건에서는 성능은 백금계 촉매보다 한 25에서 30% 꼴랑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는,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놈에 대한 어떤 그 좀 더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백금계를 해서 이제 고활성이랑 비백금계 ORR 촉매, 비백금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를 들면 뭐 카본에다가 CNF 뭐 이런 거 박아 놓은 거죠. PPY 층을 이제 카본에다가 박아 놓는 이런 연구도 있고, 나이트로젠 그룹 이제 PPY죠. 피로엘, 그다음에 뭐 에틸렌 디아민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전이금속으로 이제 뭐 코발트 같은 거 박아놓는 이런 거죠. 코발트 쉘 이렇게 박아놓기도 하고, 넌 프레셔스 메탈을 그 ORR 카탈리스트로서는 이제 뭐 코발트, 그다음에 요거 ED, 그다음에 PPY, 그다음에 뭐 CNF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섞어놓은 것들, 이런 놈들 이제 바로 그런 놈들에 대한 이제 템 사진이죠. 뭐 이런 모양으로 나와 있다. 뭐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비백금계에서는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 그 이제 그 XRD, XPS, XPS 이제 분석을 보면은 뭐 이쪽으로 어떤 그 피크들이 이제 나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왜그 어, 그라, 그래피틱 앤 피롤릭 그다음에 피리디닉 앤뭐 이렇게 서로 이제 질소들이 이제 다른 모양의 질소 작용기들이 이제 존재하면서 얘네들이 어떤 그 이런 모양을 만들어냈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좀 더 이렇게 이거를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깊이 알아두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충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놈을 가지고 이제 그 연료전지 그 풀셀 테스트를 해봤더니 자 여러 가지 결과를 해봤더니 결국에 이쪽이 성능이 제일 좋다고 나왔죠. 이제 OCV 역시도 이쪽이 꽤 물론 이제 높진 않죠. 근데 요 놈이 OCV가 거의 이제 한 0.86, 87 정도, 0.87 정도, 87, 88 요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파란 거 있죠. 요 놈. 요 놈이 OCV가 또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빨간 거랑 까만 거랑 OCV가 좀 비슷하죠. 봤는데 성능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건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더 정확하게 산소를 넣어줬는데도 자 이거 보세요. 제일 좋은 놈이 1A 퍼 제곱 스퀘어 센티미터에서 0.3V가 조금 넘네요. 0.한 0.33, 0.33V 정도 잘 맞아요. 0.33V 정도. 굉장히 이제 백금에 비해서 백금이라면 아마 요렇게 존재하겠죠. 여기쯤 있을래나? 여기쯤 존재해야 되겠죠. 1.0 여기서 한 여기쯤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성능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비백금 계를 계속 얘기하면 이제 촉매 활성을 보이는 질소작용기를 이제 첨가한 놈들인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코발트는 뭐냐면 코발트는 이제 연력학적으로는 산성 상태에서 쉽게 용해가 된다라는 어떤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드는데 폴리피롤 같은 경우는 전도성 고분자에서 이제 폴리피롤 같은 경우 질소 리간드에 결합해서 열분해를 통해 안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산소 환원 반응 즉 그 ORR 반응이 가능해지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 질소 작용기들 중에서도 그래피틱 나이트로젠과 피리디닉 나이트로젠인지 ORR의 활성화가 있다라는 어떤 이런 문헌에 대한 어떤 이런 데이터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전이금속이라는 놈은 질소 함유된 고분자 물질을 열분하는 과정에서 질소 작용기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촉매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전이금속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 전이금속으로는 주로 코발트를 많이 사용한다는데 문제는 이 코발트 역시도 뭐 사실 리튬 전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코발트 줄이는 게 숙제죠. 이것도 이제 연료 전지에서도 코발트를 많이 사용하는 게 좀 문제긴 하죠. 왜냐면 코발트가 또 자원이 한정되게 매장돼 있죠.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쪽에 저기 남아메리카 쪽에 이제 많이 이제 매장돼 있죠. 그다음에 비백금 ORR 촉매는 알칼라인 환경에서는 백금은 버금가지만 PMFC 같은 PMFC는 이제 왜냐면 PM 같은 경우는 이제 황산기죠. 황산기가 있기 때문에 강한 산성 분위기에서는 백금에 비해서 매우 낮은 활성을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백금 전기 촉매를 개발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게 PMFC의 가격 저감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 갈 길은 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뭐 비백금 촉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제 이건 좀 진드감지 앉아서 꾸준히 하다가 보면 뭐가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 정도까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그 뒤로 이제 뭐 형상 제어 촉매들이 있는데 뭐 이제 뭐 큐브 모양 뭐 이런 뭐 그 뭐야 그 정팔면체 뭐 3D 나노 프레임 구조 뭐 3D 포러스 구조 뭐 덴드라이트 모양 덴드라이트 형성되게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뭐 속이 빈 모양의 할로우 스트럭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원원원 면을 가지는 이제 옥타드론 요놈이죠. 어, 옥타헤드론 뭐 이놈이 이제 활성이 전반적으로 좀 높다라는 거. 그다음에 어,
근데 문제는 이제 모양이 만들어진 놈은 연력학적으로 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둥근 구형으로 변형돼서 내구성이 확보가 좀 어렵다라는 거. 그다음에 입자 크기가 너무 증가하면 활성 면적이 감소되고 구조적 활성 증가의 이점을 또 이제 상쇄한다는 뭐 서로 이제 그 일장일단들이 다 있고 일단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다음에 뭐 덴드라이트 내구성 평가 해봤더니 덴드라이트 이제 아까 이놈이죠. 요놈 요놈을 내구성 평가를 해봤더니 이제 2만 사이클을 돌렸더니 결국엔 서로 얘네들 역시도 다 뭉쳐버렸고 그다음에 성능도 이렇게 감소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상당히 많이 감소한 게 보이죠. 여기 보시면은 0.6V 기준으로 이 두 점을 비교하면 1.5V, 1.5A, 1.5A 대충 나왔는데 여기서 0.5A 조금 더 된 거 거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됐죠. 이것도 이제 비배금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뭐 다시 얘기하면 그 다음에 배금을 줄이기 위해서 배금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배금에다가 전이금속을 추가해 버리는 이제 기술들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전이금속 자체는 ORR 활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만 배금은 표면에 전이금속은 내부에 마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M 됐고 여기 배금을 배금을 배금은 겉에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가장 이게 이상적인데 어, 이렇게 되면 이제 그 M 자체는 일단 활성이 없지만 M과 합금으로 해서 PT의 격자랑 전자배치 구조가 변화해서 어떤 원자 재배열이 벌어진다면은 백금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원자 재배열로 인해서 어떤 그 활성을 좀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백금 사용량이 저감. 왜냐하면 같은 면적에 마치 은단처럼 그 겉으로 쌓아져 있으니까 백금의 사용량이 적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조금 그 부정적인 게 뭐냐면 사실 백금 회수하는데 어렵다라는 문제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TM 해놓고 카본을 합금하는 거죠. 카본에다가 함침하는 거죠. 얘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뭐 함침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함침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 이 그림 보시면 여러분이 간단하게 뭔 소리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뭐그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 뭐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열 처리를 하면서 자 이게 보시면 이게 고온 열 처리를 하면서 여기 이거죠. 그러니까 백금이 표면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전이금속은 전해질망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전이금속 자체가 용출이 돼 버리면 전해질 막을 망가뜨리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PT는 표면으로 이동하도 뭐 PT 리치 스킨 구조에 그러니까 이제 표면에 백금이 좀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아까 여지껏 이제 저온법이고 이제 고온법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열 처리를 하면서 원자 재배열을 일어나서 아마 이제 PT 쉘, M 코어, 그러니까 코어 쉘이라고 그러죠. 코어 쉘인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백금 위에 얹어 있는 거. 그다음에 파티클 사이즈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UPP 언더 포텐셜 디포지션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압을 걸어주는 거죠. 코어 시드 위에다가 이제 여기 보이죠? 그 코발트 혹은 니켈 아니면 금 혹은 팔라디움 다 비싸죠. 이렇게 해봐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놈들이 코어나 뭐 코발트는 니켈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백금이 금이나 팔라듐이 밖으로 이제 나오게 만드는 이후에 여기에다가 구리를 발라주는 겁니다.
구리를 발라주고 구리 위에다가 다시 구리를 다시 백금으로 싹 교체시켜주는 이런 디스플레이스라고 그랬죠. 이제 백금 교체죠. 이런 방식을 이제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백금 사용량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으나 문제는 이제 전압 컨트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어렵다라는 좀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예전에 한번 3M에서 이거를 한번 만드는 적이 있었는데 뭐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한 10년 넘었죠. 10년 정도 전에 이거 한번 10년 전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요새는 별로 하질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백금 쓰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이 지배적인 좀 지금의 유행은 백금 쓰자 이렇게 가는 게 유행입니다. 그다음에 뭐 코어쉘 만드는 방법은 뭐 서멀 아닐링 뭐 해서 뭐 고온에서 여기죠. 뭐 111 표면이 이제 어떻게 나오게 만들겠다 뭐 이런 거죠. 그냥 뭐 백금이 속안에 니켈이 있고 백금이 겉으로 최대한 나오게 하겠다 뭐 이런 거죠. 이런 모양을 열 처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겉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자 백금이 겉에 많이 없는데 얘는 이제 백금이 최대한 많이 겉으로 올라오게 만들겠다 이런 거죠. 그냥 뭐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죠. 111 면으로 형성되게 만들어서 ORR의 활성을 증가시키겠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신터링 억제하는 게 가장 어렵다라는 거죠. 서멀 아넬링이기 때문에. 뭐 이거 분비 과정은 그냥 제가 이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제 그 생략하도록 할게요. 뭐 너무 이제 아까 했었던 얘기들이 거의 이제 좀 반복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뭐 백금 3개, 코발트 하나가 카본 위에 얹어 있는 거죠. 카본 위에 백금 3개, 코발트 하나 뭐 이런 뭐 즉 이제 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얹어 있게 만든다는 거죠. 이제 이게 뭐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거 모양 같은 요게 여기서 이제 실리카를 제거하면서 이제 겉으로 보면 다 백금만 하얀색의 백금만 겉으로 다 몰려 있는 그런 모양이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이 단계별로 템 사진을 봤는데 뭐 각 단계별 아까 얘기했던 요 두 번째 스텝에서는 템 사진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이 그림 보시면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네 번째에서 요 단계에서는 이제 이런 모양인 거죠. 이런 모양으로 이제 템 사진이 나왔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백금 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몰려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몰려서 여기 요거죠. 요 겉에 요 회색이 실리카를 제거한 이후에 이제 모양인 거죠.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템 사진도 뭐 이렇게 됐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열 처리를 안 한 거 해봤더니 이제 템 사진을 찍어봤더니 백금들이 다 뭉쳐버리더라. 그다음에 800도씨에서 아까 저 캘시네이션 여기 요 사관 단계 요 단계에서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그 백금들이 다 뭉쳐버린다라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냥 그림만 그렸고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별로 이게 여러분 준비는 했지만 별로 이렇게 영향가 있는 내용은 아니고 이 정도까지 그다음에 실리카 코팅 결과에 따라서 이제 신터링을 해봤던 결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나왔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이제 PT111 이쪽에 피크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800 이런 집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이 결과로서 이제 800도씨 20 상온 그다음에 여기 SiO2가 있는 놈, 여기서 SiO2 없는 놈 이 세 개를 이제 0.6V에서 이제 비교해 본 결과를 보니까 해봤더니 확실히 요 놈이 성능이 제일 좋다 요거죠. 그다음에 요 놈은 파란 거, 그다음에 요 놈은 녹색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그 준비한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ME에 대한 얘기 세 번째 얘기를 이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